2025년 핀테크 오픈테크 디지털 파이낸스 비즈니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꾸베 에이프릴의 신정희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 강연 주제는 생성형 AI가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변화입니다. 핀테크 오픈토크는 서울특별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월 1회 디지털 금융 분야 최신 기술 동향과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핀테크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자, 핀테크 오픈테크 행사를 운영하는 꾸베 에이프릴은 2021년부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컨설팅 에이전시로 시작하여 스타트업 분야의 다양한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세미나는 이정훈 코스콤 AX 추진실장님이 강연해 주십니다. 이정훈 실장님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권 AI 플랫폼 전문가로서 전 롯데카드 IT 기획팀 인프라 리더, 쌍용 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연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스콤의 이정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도 덥고 사실은 뭐 이제 오시는 길이 뭐 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점심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같이 시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제가 발표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뭐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생성형 AI가 금융의 미래를 설계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이제 관련해서 뭐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여기 강의장 뭐 굉장히 좋잖아요. 예, 카이스트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서울시하고 카이스트가 같이 만든 디지털 금융 전문 대학원인데 공교롭게 제가 여기에서 발표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카이스트에서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금융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AI 트랙을 제가 교육을 받았었고요. 뭐 운 좋게 팀 프로젝트 할 때 또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상까지 받아서 이 장소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이런 기분 좋은 장소에서 또 얘기 나누면서 좋은 인사이트를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발표를 제가 뭐 대부분 할 텐데 오늘 많은 분들 오셨고 뭐 저보다도 또 굉장히 또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오늘은 이제 제 발표도 있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좋은 시간으로 같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표자 소개 페이지를 이제 억지로 좀 넣었어요. 보시면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또 AI를 발표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뭐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이런 AI 트렌디하게 보이기 위해서 발표자 페이지를 제 소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사진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뭐 일단 아까 잠깐 소개시켜 주셨지만 뭐 저는 이제 개발도 좀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에서 이제 뭐 IT 인프라 기획도 했고 뭐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도입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된 뭐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사 입장에서 기여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스콤에서는 클라우드나 뭐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실제로 수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그런 얘기들도 잠깐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AX 추진실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할이 바뀐 지가 채 보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 발표를 제가 의뢰받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역할이 사실 다른 역할이었는데 AX 추진실이라는 걸 맡게 되면서 사실 이 발표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기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된 발표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뭐 식사도 하시면서 잘 좀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주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대주제는 사실은 뭐 뻔한 얘기죠. 생성형 AI가 금융의 미래를 설계한다. 근데 뒤에 있는 소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소주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변화라고 하는 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직장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뭐 일부러 바꿔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변화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내몰리고 있고 이 내몰리고 있는 변화를 왜 내몰리고 있느냐? AI 때문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AI를 빠르게 뭔가 접목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나한테 굉장히 또 위협이 되고 있고요. AI 자체가 내 일자리를 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통해서 생존을 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기술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의 그런 생존에 대한 문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뭐 현황,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현황이죠. 그대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변화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AI 관련된 이제 발표를 일반적으로 하면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2024년도 8월인데 뭐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준비했던 자료를 하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발표라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극한의 일인 것 같아요. 뭐 계속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2016년도부터 2022년도 요 사이에 있는 내용 외에는 이제 내용 자체가 다 바뀝니다. 바뀌기도 하고. 이제 여기 확대해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보면 2023년도 말까지만 해도 뭐 RAG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또 탄생을 했죠. 이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AI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없앤다 해서 RAG를 가지고 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프로젝트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불과 10개월 정도 지나서 뭐 딥시크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이게 추론형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말부터죠.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에이전틱 AI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금방 이루어지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바로 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뭐 IT 개발에 있어서 바이브 코딩 다 얘기하잖아요. 커서 AI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AWS에서 또 키로라고 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뭐 키미 K2라고 하는 게 뭐 엊그저께 나왔죠. 이게 뭐 지금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과거의 IT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뭐 10년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월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월 단위로 계속 바뀌는 거를 어떻게 쫓아갈지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모두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유일하게 재활용한 장표인데요. 2024년까지의 현황이에요. 보시면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을까? 다 어찌 보면 대고객 서비스 쪽에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AI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뭐 뭔가의 효율화, AI의 업무를 효율화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AI를 잘 쓰고 있어요라고 하는 마케팅성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도 8월 13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망블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외부에 있는 AI 모델을 쓰고 싶어도
망분리 때문에 쓸 수가 없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는데 이게 가이드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 금융기관에서 외부에 있는 AI 솔루션들을 쓰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도, 20년도, 23년도 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제가 마킹을 24년도 8월 기점으로 마킹을 했는데요. 사실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근데 AI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금융기관들이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있어서야 이제 이게 붕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2024년 8월이고요.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금융기관들도 외부에 있는 AI 솔루션들을 써서 한번 우리가 생성형 AI 기술을 내부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자. 뭐 이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2024년 12월 달부터 바뀐 기조가 뭐냐면 기존에는 뭔가 대고객 서비스 형태의 많은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생성형 AI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부에 있는 업무를 활용을 하자. 내부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분야별 지정 건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부 업무의 효율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기관도 효율화된 방식을 통해서 내부 업무 효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여의도에 많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뭐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고 실제로도 AI 리서치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실사례로 AI 관련된 부분, 특히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이미 우리는 잘 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퀀트 투자 쪽, 특히나 뭐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부분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죠. 해외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이것도 불과 며칠 전 얘기예요. 골드만삭스에서 데빈이라는 거를 선보였어요. 작년부터 챗GPT랑 같이 해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결국에는 내놓았습니다. 서비스를. 근데 이 서비스에 뭐 해당되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 IT, 그러니까 금융과 IT는 떼어내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가진 뭔가의 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금융 데이터 기업 쪽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왜 제가 이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블룸버그부터 보면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LMM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금융 사기도 하지만 금융 정보 제공 업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을 거고 리소스가 들어갔을 텐데요.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만든 업체가 있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LMM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최대한의 가성비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규제 혁신 샌드박스와 같은 얘기죠. 혁신금융 서비스처럼 국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AI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 국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글로벌은 각 현업들이 지금 챗GPT 써서 내 로봇 만들고 막 그런 것처럼 사실상 뭔가의 자료를 취합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타입이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 지주 입장에서는 블룸버그처럼 뭐 자체 LM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아까 혁신금융 서비스처럼 블랙락처럼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잘 도입해서 한번 뭔가의 빠른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아니면 대부분의 금융사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기업체 아직은 AI 도입을 각자에게 각 현업들에게 그냥 맡기고 일단 한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레벨별로 나누면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자체 LMM을 만들고 보유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많이 진행되는 사례들은 이제 레벨 2에 해당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국내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도 뒤처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까지의 그 현황이에요. 뭐 시장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할지 뭐 물론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런 배경들과 같이 엮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준비를 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IT 조직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저도 과거에 이제 금융사에서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했었는데 만약에 현업에서 IT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내 업무를 IT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IT 부서에 다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결정도 다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IT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심으로 IT 부서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권도 굉장히 심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스콤에서 뭐 여러 금융사들 대상으로 했던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뭔가의 현업들이 IT 부서를 통해서 뭔가 뭐 드랍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직접 컨택을 해서 뭐 클라우드 업체나 여러 그런 기술 기반의 업체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아예 의뢰를 하는 형태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현업이 IT에 대한 통제권을 뭐 중심에서 본인들이 직접 가져가는 형태로 분산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의 모습인 거죠. 생성형 AI 이후의 모습은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뭐 회사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냥 GPT네 구독해서 쓸 건데 왜 회사에서 왜냐하면 내 업무를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지금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과거에는 어찌 보면 그래도 누구한테 의뢰는 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냈는데 지금 뭐 바이브 코딩이 나오니까 현업에서 직접 프롬프팅을 던지는 거예요. 프롬프팅 던지면 아예 개발까지 참여를 하는 거죠. 그 개발을 참여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IT에 대한 뭐 리소스라든지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의 챌린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제 판교에서는 신규 개발자들을 뽑지 않는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글로벌 기업에서 뭐 몇천 명의 단위로 지금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에서 데빈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에이전트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왜 이럴까? 뭐 MCP라고 하는 기술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코드 자동화 툴이 결국 LMM하고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사실 사람들이 뭔가 AI한테 시킬 수 있는 일들이 한정돼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한정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협업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던 일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I가 내 동료다라고 인정을 하고 AI와 사람이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뭐 이게 지금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에서 기존에는 이제 PM이라고 하면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담아다가 내가 개발자든 아니면 엔지니어들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의 대부분의 그런 뭐 관리 주체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그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금융에서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뭐 저도 그 IT 회사 중에 하나 코스콤에서 다니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에 대한 메커니즘, 업무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IT 직원들보다는 금융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널리지에 프롬프트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무 지식 기반에서 AI한테 그거를 잘 전달하면 AI가 그만큼의 좋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금융의 특징의 한 가지가 레거시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정계, 뭐 정보계,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덩어리 큰 시스템을 AI한테 집어넣고 다 바꿔줘. 지금은 사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기간 동안에는 결국에는 계정계와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브릿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엔지니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역시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IT 쪽 개발자들만 위협을 가지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왼쪽에 보시는 전통적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 저도 작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복적이고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에 AI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 사고 판단은 못할 거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기업에서 AI를 쓰는 이유 자체는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더 과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미 아까 그 애널리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략 투자를 하는 뭐 펀드 매니저 쪽이나 아니면 실제로 영업이나 마케팅, 상품을 만드는 이런 조직 자체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산업은 원래가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학습을 잘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체를 하더라도 고부가가치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대체가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ROI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뭐 한 가지의 큰 메시지가 있었죠. 2024년도 노벨 화학상에 AI가 수상을 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알파폴드라고 하는 이 모델인데요. 50년 동안 이 과학자들이 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1%도 밝히지 못했답니다. 50년 동안. 근데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99%를 다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AI 서비스 자체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구글 엔지니어 2명과 그다음에 그 박사님하고 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의학계에서는 이미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이걸 AI를 시키니까 결국에는 클린 데이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집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금융산업에서는 오히려 AI,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AI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제 신정부 들어서 결국에는 중점 과제로 가지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뒤에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소버린 AI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언론에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돼서 총 15개 기업이 접수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뭐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얘기죠. 저희 코스콤도 아래 한글 아직도 아주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쓰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워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대한민국일 거예요. 아래 한글. 그리고 네이버 포탈 아직도 국내 점유율 1위고 그다음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에서 뭔가 뭐 규제가 있었겠죠. 일부의 규제가 있고 뭐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이런 규제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내 산업 육성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버린 AI를 가진 독자의 모델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공공 서비스에서 AI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유연하겠죠.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AI 모델을 독자적으로 가져감으로 인해서 협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국 모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A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갑자기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들 뭐 갑자기 만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사례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협상력을 가지면서 국내에 역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에 가장 가까운 이제 금융위원회 쪽의 움직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23년 8월 발표했던 망블리 개선 로드맵이 있잖아요. 점점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잘 정의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겠다. 자유규제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과기정통부에서는 소버린 AI를 만들고 잘 만들어진 AI가 있으면 그거를 갖다 써도 된다.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2019년도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뭐 저도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한 보름 전까지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 이전에는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쓸 때 비중의 정보만 쓸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해외 리전에 있는 클라우드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중요 정보, 그러니까 지금 원장이라고 표현되는 거 개인정보 다 올려서 쓸 수 있습니다. 다 올려서 쓸 수 있고 단 조건이 걸린 게 중요 정보는 국내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예외 조항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클라우드, AWS를 비롯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국내에. 지금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금융 분야 쪽으로 그러니까 사스 쪽, AI 쪽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명 정보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 정보까지 쓸 수 있는데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해외에 있는 오픈 AI를 써도 가능하다고 물론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열어줬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2단계를 가면 개인정보까지 다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버린 AI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국내 데이터 센터에 한정해서 뭔가 서비스 제공되는 사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규약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망블리 2단계에 보면 국내에 있는 부분, 국내에 있는 서비스만 쓸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소버린 AI에 따라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우리가 만약에 AI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특히나 금융산업은 이제 규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에 잘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나온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AI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준비를 하나 해야 되는 것이 MCP에 대한 얘기입니다. MCP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거, 뭐 여기 아래 보시면은 USB-C 타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근데 뭐 물론 이렇게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웹이 처음 만들어질 때를 다 돌이켜서 보면요. HTTP 프로토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를 통해서 다 사일로처럼 있던 서버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를 통해서 처음에는 웹 컨텐츠 그냥 HTML 페이지만 열렸던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근데 MCP 프로토콜을 가만히 보면 이게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긴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사용하던 것들이 뭔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아니면 뭐 지금 가장 뭐 흔하게 쓰이는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AI 서버들과의 통신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이게 산업이 넘어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제 B2B, B2C에 다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뒤에서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기관과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도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금융기관에 있어서 토스페이먼트나 포턴이나 이런 지금은 아주 다수의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관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B2C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MCP 서버로 각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노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AI 호스트를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의 금융기관들의 상품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AI가 그런 전략들을 짜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스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이 가이드를 보내고 그 가이드대로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겠죠. 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거기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뭐 어찌 보면 효율성을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게 이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그래서 이미 MCP 서버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개발자가 그 토스페이먼트에 접속해서 내가 뭐 커서라든지 이런 툴을 통해서 만약에 프롬프팅을 던진다. 그러면 수분 만에 결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결제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표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개인이 만들어낸 서비스부터 해서 뭐 핀테크 업체들 아니면 그런 작은 회사들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뭐 이런 인프라나 뭐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서버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2C 쪽은 뭐 완전히 뭐 어찌 보면 뭐 지금 있어서의 이제 허구와 가까운 뭐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찌 보면 마이데이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뭐 한 가지의 뭐 금융기관 앱을 들어가면 타 기관에 있는 대출 서비스부터 해서 내 자산을 분석해서 뭐 일부는 다른 기관의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막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내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도 되게 지금 바쁜데 외부에 있는 기관의 그 타 경쟁사에 있는 상품까지도 내가 비교를 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 상품으로 연결해줘야 되고 어찌 보면 좀 금융사 입장에서 뭐 돈을 여기서 벌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MCP에 내 상품 정보를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들어와서 상품 정보를 긁어가고 아니면 그 부분을 비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표출하고 그리고 각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적합한 그런 상품들하고 매핑해서 실제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는 룰대로 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오픈 AI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맺고 있다고 하면 이제 MCP 프로토콜만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긁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서 에이전트가 긁어가는 구조가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와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다 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 중에서 지금 뭐 일부 금융지주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부터 구축을 합니다. 내 IDC에 서버를 갖다 놓고요. 뭐 HBAC 서버들을 도입을 해서 이 서버 위에 모델을 올리고요. 스몰 LLM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뭐 프레임워크를 올리겠죠. 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 단위로 계속 기술이 바뀌는데 우리가 서버 갖다 놓고 시작했더니 다음 달에 이미 기술이 바뀐 거예요. 뭐 RAG 구축한다고 실컷 만들어 놨는데 다음 달에 또 바뀌어 있어요. 뭐 결국에는 이거를 쫓아가느냐, 한 가지의 기술을 계속 내재화해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기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이브 코딩처럼 흐름에 맡겨서 내 업무에 맞는 솔루션들을 빨리빨리 픽해서 조합해서 쓰고 한번 시도해 보고요. 맞으면 그 솔루션들을 계속 디벨롭하고 어차피 외부에 있는 솔루션들은 지속적으로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오늘도 LMM 모델이 누가 우위다. 뭐 어제 발표된 엑사원 4.0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우위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모델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어떤 모델이 우위인지를 평가하고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이 맞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융 서비스를 잘 만들어가기도 바쁜데 이거를 우리가 모델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하는 것들이 맞은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 MCP라고 하는 개념에서 어찌 보면 뭔가 하나의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에이전트들을 연결해서 그 조합을 가지고 내 금융 서비스, 나도 MCP에 대한 서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들끼리 조합을 해서 되게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메시지예요.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나?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업무에 맞는 형태로 내가 조합해서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찌 보면 여기저기에 뭐 다 유튜브에도 나오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하나의 그냥 제가 잘 갈무리를 해서 종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개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하나의 기술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잘 우리가 지혜롭게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사에서는 뭔가의 기준이 되는 방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통합이 가능한지 비용이 갑자기 콱 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쓰기 쉬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새로운 툴이 나오더라도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이게 적합한 툴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주 뭐 간단하게 만든 프레임워크이지만 회사의 그런 AI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시작부터 뭐 정말 중간에 끊김없이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게 사실 너무 많긴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작이 기술이었잖아요. 기술을 말씀드렸고 기술 주기는 계속 짧아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지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뭐 일 단위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금융사에서는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으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실제로 내부 업무 효율화로 바꿔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융기관들이 과감하게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제도권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서 IT에 대한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는데 이게 사실 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쓰고 싶은 툴을 그대로 쓰게 냅둘 것이냐 아니면 뭔가 통제되어 있는 영역으로 가져와서 일관성 있는 툴을 가지고 만들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그런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은 뭐 MCP를 시작으로 바이브 코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IT 인력들은 이미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그냥 위기에 몰렸다고 그럼 못하겠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AI랑 소통할 수 있게 우리가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롤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금융산업에서 되게 어찌 보면 AI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 그룹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규제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에서의 규제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될 주제고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100조를 투자한다고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뭐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소버린 AI에 대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당연히 성공해야 되고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AI 모델을 써야 될지 어떠한 AI 서비스를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으로 그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뭐 실제로 지금도 써보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뭐 MCP 서버 등록해서 한번 보고 뭐 캘린더에 잘 등록되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나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MCP에 노출시켜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외부에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접근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AI의 기술, 정책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따라가게 하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기술만 몰두해서 내려간다. 지금 LM에 대한 모델이 누가 제일 1등이지? 이거 쫓아가고 내가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제일 맞네? 이런 거 쫓아가면 결국에는 또 새로운 기술과 툴이 나와서 뭐 쫓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인력 그리고 뭔가의 뭐 내 스스로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가져갔을 때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대부분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서 뭐 죄송스럽지만 오늘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이제 AI 도구들을 아마 이제 다들 쓰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안 쓰고 계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 특히나 오신 분들은 다 쓰실 거라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쓰는지 아니면 표준화된 도구를 딱 정해놓고 쓰는 건지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하고 금융기관에서 결국에는 MCP라고 하는 이 솔루션, 그러니까 기술이죠, 기술. 이 프로토콜에 대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저도 몇 금융기관과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노출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실제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뭐 같이 한번 의견을 혹시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들은 다 발표 드렸고요. 이후 시간에는 뭐 제가 발표한 주제에서의 그런 질의사항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견 공유할 수 있는 얘기들도 좋고 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희 세미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처음 보는 형태의 질문일 텐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생성형 AI는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까 그 장표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강사님께 사전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질문을 2개 받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거를 평소에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현장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질문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지난번 그 금융위 금감원에서 그 대출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회의도 했었고 어제 금결원에서도 회의도 하고 뭐 기사도 나서 조만간 또 한번 뭐 이렇게 개인 사업자 대출 뭐 추천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뭐 이렇게 알고리즘 추천 이런 쪽 관련해서 검사 나갈 때 코스콤에서도 같이 나가셔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런 알고리즘 관련해서 뭐 검사 포인트라든지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첫 질문 주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많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저희가 사실 감독 기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코스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잠깐 이제 소개드렸지만 로보 어드바이저 쪽에 이제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관련돼서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제 할 때 저희가 뭐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제 통과된 로보 어드바이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에게 적용하는 그런 역할들은 현재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마 저희 기관은 아닐 수도 있고 타 기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뭐 제 예상을 빗대서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런 금융당국이 나서서 진행한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엔 그 서비스를 이제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일단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 나가는 것 자체는 아예 그 막겠다는 건데
현장에 나가서 그 얘기도 들어보고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거를 어느 순간에는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듣고 조금 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금융증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AI 활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많은 뭐 금융 관련 데이터들이 있고 고객 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뭐 투자 정보 입장에서도 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콤에서 원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저희 증권사들에 내려주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각 금융사들은 AI 활용을 위해서 결국은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한 이후에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정 언어 모델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다른 언어 모델을 쓸 때는 또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해야 되고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해서 인가받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코스콤은 약간 거의 공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생성형 AI 활용 자체가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좀 금지가 되어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저희 첫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될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갖추시고 AX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한 가지 질문이 굉장히 저를 이제 어렵게 만드시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코스콤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가 뭐 시세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되게 집약돼 있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AI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확장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콤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AI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된 AX 추진실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공공기관은 아니고 이제 산하기관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들이 얼마 전에 한국 예탁원에서도 AI 관련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받아서 실제로 오픈 AI에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코스콤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 저희는 뭐 내부에서 일단 폐쇄망에서 일부 서비스에 대한 POC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을 저희도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혁신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까도 질문 주셨지만 뭐 모델이 바뀌거나 뭐 주요 사항이 바뀔 때마다 또 신고를 올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망블리 로드맵에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을 열어준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아까도 클라우드하고 같은 맥락에서 했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승인을 하는 형태가 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를 내가 만들 거야 하면 뭐 금융위원회에서 오케이 승인해줄게라고 하는 형태인데 지금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인해서 신고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규제들, 가이드라인들이 아주 상세화되면서 이제 바뀐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변화나 아주 단순 뭐 일부 아주 작은 변화를 가지고는 실제 서비스를 다시 재신고하는 형태보다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행위보다는 신고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뭐 지금 일단 어쩔 수 없이 금융 혁신 서비스 지정받는 부분으로 뭐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나 네, 의견 네. 코스콤이 이제 그 대형사들에게는 데이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고 중소형사들에게는 원장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나 시드 데이터들이나 뭐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통해서 AI 프로덕트화해서 혹시 공급하시거나 서비스화하실 계획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일단은 이제 제가 AX라고 하는 조직을 맡으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금융사,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그 회원사라고 불리는 중소형사들 대상으로 해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데이터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 데이터에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동 서비스가 지금 가장 효율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공급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은 그 저희 회사의 전략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저희가 내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뭐 이런 형태의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공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책에 대한 부분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지금 유튜브 송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질문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적용한다든지 업무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나 고민 사항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 조금 이르기는 한데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좀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참여율이 되게 좋았던 강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좀 만족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강사님 강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네트워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